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6차 청년 포럼 사회를 맡은 장신대 박재필입니다. 오시는 길은 편안한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2022년 10월에 청년 포럼 첫 번째 모임을 갖고 이제 6번째 모임을 하게 됩니다. 햇수로는 3년이지만 개월수로 하면 1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청년 포럼의 모임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장신대를 졸업한 청년 사역자들이 찾아와서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자 라는 단순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모임을 하게 되었고, 오늘은 특별히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청년이 무엇이냐, 청년이 누구냐, 청년 개념 정의와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네 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기준의 오른쪽에 계시는 영락교회에서 청년부와 3040을 담당하시는 오병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청년하면 이 교회에 있었죠. 3일교회, 또 가장 시니어 그룹이죠. 박효범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으로는 아마 현장에서 청년들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만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일보 종교국 최경 기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 대학교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도 하시면서 청년공간 이음으로 더 이름을 날리고 계시죠. 김효성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도 있지만은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채널 참여 때문에 현장에 많이들 못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질문으로 또 경청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제6차 청년 포럼 청년 개념 빌드업에 대해서 우리 패널을 모시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미리 5개의 공통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고민할 시간으로는 좀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 시간 좀 끄집어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5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년의 정의와 범위입니다. 사전적 정의부터 정책적 정의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각자의 생각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회에서 청년 세대를 구분지어 정의하고 그리고 기준을 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청년을 구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교회 공동체 한 청년들이 예배는 참석하는데 소그룹 모임이나 또 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교회 현장에서 청년 사역의 어려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예민한 주제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은 청년 세대가 교회 공동체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물음입니다.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겠지만 또 청년들을 만나고 사역하고 계시는 여기 패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의 물음은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랑 가장 가까이 계시는 박효범 목사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3일교회가 생각하는 청년의 정의와 범위는 무엇인가? 저는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청년 사역을 가르쳐 주셨던 멘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멘토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첫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정의인데, 그건 무언가에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사람들, 그걸 청년으로 정의를 하셨어요. 그게 저에게 너무 인사이트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 그런 패러다임 속에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당한 이치에 화가 나 있고,
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에 기득권 세력에 화가 나 있고, 근데 이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역시 장로님에게 화가 나 있고, 교회에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화가 나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청년들은 무언가에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출한다가 아니라 그걸 다른 이에게 나도 그 감정이 없게, 남도 나와 같은 감정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더라고요. 그 화를 내고 있는 청년이 있으면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성숙함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사역자로서 청년은 나이로 구분하기보다는 무언가에 단단하게 그 삐뚤어져 있는 사람, 화가 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청년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최 기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삐뚤어진 청년들을 가장 많이 만나기도 할 거고, 또 무언가 갈망이 가장 큰 청년들을 만나고 있을 텐데, 우리 최 기자님께서 정의하시는 청년의 정의는 뭔지. 저는 사실 워낙 청년 사역을 이제 해 오시고 계신 현장 전문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청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해 나가는 게 현장의 일터인 사람이거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사실 좀 인사말을 해주실 때에도 내일자 국민일보에 나갈 청년들에 대한 시리즈 1회 기사를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문장을 좀 가다듬어 달라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은 청년에 대한 개념을 빌드업이라고는 하지만 개념을 빌드업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청년들의 오늘을 살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자에 실릴 국민일보 기사지만 오늘은 최초로, 사실 이런 일은 없는데 선 공개를 하는 자리로 청년들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개념에 대한 이제 다른 사역해 주시는 대표님이나 목사님 이야기 전에 듣고, 제가 최근까지 청년들의 이야기를 피부로 와닿도록 전하기 위해서 해왔던 시도, 실험 같은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개 안 하시겠다는 거죠?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병호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청년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데, 청년들을 정의해 본 적이 저는 사실은 없어요. 솔직하십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정의 내린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청년부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닌 적이 더 많은데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정의를 내려봤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어졌던 상황이라, 그래서 옆에서 너무 잘 정의해 주셔서 오늘은 요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또 교회 이름을 달고 왔으니까 이제 정의를 해보자면, 지금 저희 영락교회 청년들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체 청년들을 정의하기엔 무리가 있고, 저희 영락교회라는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의 청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청년들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이 마음을 먹으면 교회의 골칫덩어리도 될 수가 있고, 마음을 먹으면 청년부가 거의 와야 될 지경까지 이룰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마음을 먹으면 아무런 시설이나 어떤 교회에서의 이 위치나 청년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아주 오래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만의 문화나 신앙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잠재력은 다분히 긍정적인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제게는 소망이고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삼일교회 박효원 목사님이나 영락교회 오병호 목사님이나 굉장히 정교한 듯하지만 또 묻고 싶은 바를 살짝 비껴가는 그런 답을 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답을 하셨습니다. 뭔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이번에 이제 청년 공간 이음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을 만나고 계시는 김효성 목사님은 청년들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또 그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제 교회 밖에서 이제 공간 안에서 청년들을 만난 지 벌써 이제 10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거든요. 밖에서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취업 준비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 쪽으로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나이 제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나라에서 제한하는 거는 18세에서 19세에서 39세까지 보통 이렇게 39세까지 청년들에게 모든 혜택이 다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혜택을 받던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이미 이제 40대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청년들이 나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청년들이 이제 40대 중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나라에서 정의를 한다 그러면 40대 한 중반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이미 우리 중위 나이가 벌써 46세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 보니까 아마 다시 정의한다면 정책적으로는 한 46세, 47세까지는 길게 봤을 때는 한 49세, 50세까지는 청년 나이로 일단은 보고 뭔가의 나라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럼 또 누가 청년인가에 대한 정의의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면서 이 범위가 참 구분짓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50대 어른분들한테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이불로 질문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중년의 나이지만 중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청년들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청년이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네. 이런 질문들을 한번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하게 정의라고 구분을 나이로는 이렇게 구분을 좀 지을 수 있겠지만 진짜 청년이라는 거는 좀 마음의 어떤 하트가 좀 살아있는 만약에 박철 교수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교수님을 되게 청년으로 보거든요. 저를 청년으로 생각하신다. 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열정이 있어요.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이다.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에너지가 없는 청년들이 꽤 많거든요. 만나다 보면 밖에서. 그러면 과연 나이는 청년인데 과연 이게 안에서 뿜어져 나는 에너지는 청년이 아닌 느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정의가 참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청년을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이 연결고리의 어떤 부분도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과 그 위에 넘어가는 중년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해서 그런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하고 끌어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딱딱 끊어버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막 너 따로 우리 따로 막 이런 느낌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좀 정의 부분들은 좀 이렇게 너무 끊지 말자. 끊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정책적으로 뭔가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나이대를 좀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 목사님은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굳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나이로 이제 따진다면은 저는 40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40대까지라고 하면 49. 49까지 청년으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포럼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청년 기본법에서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는 15세에서 24세. 그러니까 끝자락으로 보면은 세계 보건기구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이 거의 10년 차이 나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좀 대화를 진행하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이걸 통해서 교회는 어떤 것들을 청년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까를 좀 길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을 피해 가셨던 우리 최 기자님께 두 번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최 기자님도 교회 출신이잖아요. 네네. 왜 교회가 청년 세대를 구분하는지 가령 뭐 컨텐츠의 어떤 차별 때문인지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은 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되는 건지 우리 최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부라고 구분짓는 그 까닭에 대해서 먼저 답해 주시고 또 차례로 한 분씩 답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사역 현장들을 이제 두루 살펴보면 사역의 전문화가 조금씩 세밀해지면 질수록 각 부서별 사역이 훨씬 더 촘촘해지는 것 같아요.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런 부서의 구분이 아닐까 싶고
과거에는 그런 사역의 효율화를 위해서 청년부 사역 혹은 뭐 장년부 사역, 주일학교 사역을 조금씩 더 구분해 나갔다면 지금은 시대적인 위기감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됩니다. 그 사역 현장을 돌아보면 청년부 사역이 다른 교회들도 다 하니까, 다른 공동체도 하니까 우리 교회라고 안 할 수 없지라고 해서 시작했던 공동체들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이 사역이 무너졌을 땐 이 다음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소홀했던 공동체마저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훨씬 더 다른 교회 공동체, 청년부, 주일학교 공동체의 견고함이 유지되는 곳들을 벤치마킹하고 좀 더 탐구하고 연구하는 흐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들 가운데 그러려면 청년 세대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기사들도 여러 찾아보고 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주변에 계신 다른 목사님들, 젊은 세대, 청년 세대를 전문적으로 사역하신 목사님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는데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죠, 사실. 사실 제가 2017년부터 조금씩 더 깊이감이 있는 청년, 청소년 세대 시리즈 기사들을 써왔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 뭐 3,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봤고 질적 연구도 해봤고 때로는 어떤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가면을 씌우고 인터뷰도 해봤고 같이 그걸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서 공개도 해봤고 이것들을 해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부쩍 그런 얘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대하는 청년들의 기본 애티튜드는 내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회학적으로도 질문 50개를 던지면 그 중에 12개에서 14개 정도는 거짓이 들어간답니다. 나는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고 이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까? 거기에 맞춰진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줄어든 채로 이 친구들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일자 국민일보에 실릴 내용을 조금 언급하자면 그걸 해봤습니다. 제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제 기준으로 라포가 좀 형성되어 있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들께 39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요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랑 같이 재밌는 실험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넌지시 건넸던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청년세대 교역자 분들이시죠. 요거 그 공동체에 가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거냐면 예배나 모임 가운데 제일 편안한 시간대, 축도 끝나고 헤어질 때 요 얘기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개인 신방 말고 단체 신방 해봅시다. 그러고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장을 켜서 기도 제목 요즘에 하는 거 우리 3개만 한번 적어볼까요? 늘상 하던 것처럼 신방이나 교제 나눌 때 늘상 하던 거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 적겠죠. 그러고 나서 메모장 잠깐 끄고 유튜브 한번 켜봅시다. 유튜브 켜고 알고리즘에 따른 제목들, 키워드들 한번 적어봅시다. 기도 제목 밑에 적겠죠. 유튜브 잠깐 끄고 네이버 한번 켜봅시다. 최근 검색어에 뭐 나오는지. 맛집이면 맛집, 지도면 지도, 인물이면 인물, 뉴스면 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톡 한번 켜봅시다. 최근 나눈 대화 중에서 뭐 광고나 스팸 빼고 겐톡이나 단톡 중에 어떤 대화 나눴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 3개 적은 거랑 유튜브, 네이버, 카톡에 남아있는 내 일상의 흔적들이 얼마나 닮아있는지 화면 한번 켜보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지금 보이나요? 제가 조명열에 굉장히 약해서 땀이 좀 흐르고 있는데 네, 나왔네요. 요게 네이버 기준으로 검색어입니다. 신상 맛집이 일단 제일 많이 뜨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템 나오고 여행 힙플, 쇼핑, 축구 이런 거 뜹니다. 간간히 설교와 찬양 보이고요. 교회, 영화, 말씀 이런 거 엿보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요? 요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로 익숙하시죠? 피식대학, 슈카
최근에 손흥민, 이강인 무조건 나왔고요. 몰아보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몰아보기 정말 많이 나왔고 쇼박스 그 가운데 CCM 플리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요. 아이자야 61이나 예라모십 이런 찬양팀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무한도전, 환승연애, 브이로그 이런 것들 뜹니다.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최근에 카톡 대화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전 여기서 사실 빵 터졌거든요. 어떤 거 있을까요? 넘겨주시면 넵 이게 제일 많습니다. 네. 넵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뭐 점심 뭐 먹지? 셀 모임, 기도 제목 이런 거 뜨더라고요. 총 21개 교회에서 응답을 주셨고요. 408명에게 받은 총 2,600여 개의 키워드들을 하나씩 9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엑셀에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분석해 봤더니 기도 제목 3개 나눴던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3개 다 내가 적어놓은 기도 제목하고 다 조금씩이라도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6%가 조금 안 됩니다. 100명 중에 6명. 3개 다 연결된 사람 100명 중에 6명이고요. 3개 다 연결이 안 돼 있다. 3배가 넘습니다. 사실은 저는 조금 놀랐어요. 오히려 3개 다 연결된 사람들이 더 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6%가 아니라 한 3%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거 3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오랜 사역자가 아니면 이렇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흐름들이 조금 엿보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요 다음 이야기를 또 다음 질문에 그러니까 최 기자님께서 파악하신 거는 청년들의 관심사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좀 더듬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오병호 목사님 어떻습니까? 어떤 거요? 지금 그 영락교회에서 청년부를 이렇게 구분하는 네네. 까닭. 청년부를 구분하는 까닭은 저도 이제 오랜 시간 고민을 했는데 15년 동안 고민하셨죠. 네. 근데 이제 이 청년부가 왜 생겼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좀 연결성이 있는 답인 것 같아요. 청년부가 지금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역사가 없는 지금 막 생겨난 부흥한 교회들, 요즘 유행하는 교회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뭐 여기 성수동에 잘 어울리는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은 청년부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청년들이 많으니까. 저희 영락교회도 청년부가 생긴 지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40년 됐나요, 우리? 40년, 45년 됐는데 그러면 77년의 역사 속에서 초기에 30몇 년 동안은 청년부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사역을 전문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역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년부가 필요가 없었던 시대거나 교회인 거죠. 그럼 대부분 청년을 구분짓는 이유는 청년들이 안 모여서 그렇다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청년부가 필요한 교회는 청년부가 잘 안 모이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을 정의하는 범위는 교회 사이즈나 규모에 따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큰 교회들은 좀 넓게 가겠죠. 40몇 살까지. 제가 거룩한 빛 광성이라고 일산에 있었을 때 신도시에 있던 교회도 저희 청년부 중에 초등부 부장님도 계셨어요. 49인가 52인가? 거기까지 다 있으니까. 근데 자그마한 교회들은 30살만 넘어가도 이 어른들이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뭐라도 하나 맡기고 집사시키고 이러니까 그 교회는 청년부 나이가 한 29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로. 그럼 저희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한 42, 3살까지 청년부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연령까지가 너무 없어요. 안 모이고. 그러니까 청년부로라도 좀 니들끼리라도 한번 하면 모일까 해서 만들어낸 게 청년부이지 않나. 저는 이제 한 6개 교회 정도를 섬기면서 나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정하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자료인데 아까 청년의 정의도 제가 교회마다 다 다르게 한 이유이고 또 그 청년 한 명 한 명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청년이 한 명이 하나의 가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이 맨날 본인들은 뭐 300가구 있어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청년부가 만약에 뭐 400명이다 500명이다 하면 우리는 400가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말하는 이유처럼 한 명 한 명 다 다른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교회마다도 다르고 근데 그 모든 맥락을 보니까 청년부가 안 되니까
청년들이 모여야 되니까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청년부를 만들고 청년을 정의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상 지금 좀 뭐랄까요, 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언어를 잘 못 써가지고 이렇게 트렌디한 곳에 깃발을 딱 꽂고 공유하는 이 느낌에다가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딱 하면 청년들만 한 3, 40명 모이고 그게 좀 인기를 얻으면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교회는 청년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부가 아니라 청년교회란 말씀인 거죠. 근데 뭐 청년교회라는 말도 우리가 청년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서 그렇지 네. 초기에는 그냥 교회였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 지금 청년부 정의와 범위 설정이 상당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가 아니라 뜻밖의 어떤 결과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1교회에서는 어떻게 청년부를 정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네, 일단은 3.1교회 자체는 가장 한국교회 대표적인 청년교회라고 한 20-30년 정도가 지속이 됐고 그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20살부터 28살까지 1청년부, 네. 9살부터 35살까지 2청년부. 그러니까 8년, 7년의 어떤 성장학으로 봤을 때 나누어지게 됐고 36세부터 49살이니까 13년이에요. 13년으로 한 텀을 잡아서 3청년부. 그리고 50세부터 싱글, 그러니까 이 안에는 돌싱이라고 표현하는 지체들도 들어가 있고 결혼을 놓았다 혹은 결혼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청년들을, 그러니까 4개의 부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교회 안에서의 니드는 요게 한 6년 7년 됐습니다. 요 체계가 된지. 그 전에는 대청이라고 해서 20살부터 50세까지 한데 아우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20살짜리가 리더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50살이 형 누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안에서 청년스러움이 사실 지금보다는 더 임팩트 있게 사역이 됐다고들 회자가 돼요. 그 당시에 제가 교육자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들을 들어보면 사실 나이, 김효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에 대한 부분이나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청년을 정의하는 건 이제는 좀 버려야 될 관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정의한 청년들이 화를 낸다, 화가 있는 대상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언가 청년부, 청년 공동체, 청년 사역이 시작된 것에서 시간이 가며 분명 뒤틀렸다, 분명 어긋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저희 교단이어서 죄송하지만 전 오카는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지만 오카는 목사님을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미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그 오카는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다룬 제자 오카는이라는 영상을 보면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는 청년들을 세울 수 있는 제자훈련과 양육의 프로그램이 이미 1970년대부터 엄청난 활동을 했는데 교회를 보니 갖다 쓰기만 하고 청년들을 인원동원만 하지만 청년들의 존립을 위해서 교회가 애를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아, 목회자와 교회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 제자훈련을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전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청년부를 시작하는 원래 목적은 교회에서 무언가의 미션을 컴플릿하기 위한 대안이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와 하나의 성도, 하나의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이 그 성장의 순서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잘 주입당할 수 있게 어쩌면 세워지지 않았을까. 소실적에 우리가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에서 공과 공부 했던 것처럼 교사 선생님들에게 떡볶이와 그 피자를 막 제공받으면서 자라났던 것처럼 청년부도 그렇게 생겨났을 법한데 어느 순간 청년들은 화를 낼 정도로 교회의 부조리에 뭔가 반응하고 이제는 교회를 아시다시피 떠나지 않습니까? 떠날 정도로 이런 청년의 정의와 청년부에 대한 그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왜곡되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1교회에서는 청년부를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 그 연령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네요. 50세 넘는 청년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김효성 목사님 아까 저한테 50세 넘은 저한테 청년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확 와닿기도 합니다.
그럼 저도 3.1교회 가면 청년부가 맞습니다. 만약에 되나요? 교수님이 싱글이시고 자녀가 없으면 청년이라 불러도 되는 부분이 되죠. 아, 그러니까 나이 구분이 아니고 결혼 여부인 거네요. 결혼 여부도 있죠. 결혼 여부가 원래 첫 번째의 점검 대상인 거고 그 안에 만약에 좀 이혼을 하시고 돌아오셨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50세 이후에 청년부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선 나이가 아니라 결혼의 유무에 청년을 가르는 범주는 3.1교회는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나이가 청년부를 구분하는 나이 그 기준은 아니다. 그리고 결혼이 중요한 이슈이고 결혼했어도 다시 돌아오면 청년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의 청년인 것 같아요. 우리 김효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이 패널 중에서 최근에 결혼하신 분인데 이제 청년이 아닌 입장에서 네. 목사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청년은 어떻게 그 기준하는지 범위를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달 됐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2달 됐습니다. 늦은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아까 말씀 다 하셨지만 결국 나이로 다 끊어요. 왜냐하면 나이로 끊는 이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갭이 거의 이제 10살이 나면 둘이 만나서 얘기할 게 없어요. 뭐 관심사가 다르고 그래서 이미 나이를 끊어서 이렇게 보통은 다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청년들 만날 때 항상 이 선교적인 입장에서 쳐다보거든요. 만나거든요. 그래서 선교적인 입장에서 청년들을 만날 때 그럼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대화할까? 이미 저하고도 청년들하고 나이 차가 뭐 많이 나면 20세, 20살 넘게 20살 넘게 차이 나이가 나거든요. 이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청년들을 만나서 이음을 시작할 때의 첫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청년들이 이럴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답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관심사나 아니면은 처했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공간 이음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많은 청년 그룹 중에 딱 2가지 그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1인 가구 청년. 이게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들이 어디 모여 살까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1인 가구 중에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를 이제 주 타겟으로 우리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준비를 했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필요 없는 거죠. 1인 가구 필요한 거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취업 준비한 거 필요한 것들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 좀 지원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소통하고 만나고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이를 구분지어서 막 이렇게 구분하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서도 발생하는 것 같고 이 교회 밖에서 이 하나의 어떤 관심 주제들 이런 걸 가지고 모였을 때는 나이 차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뭐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청년들이 나이가 10살 넘는 청년들이 모였을 때 그 주제에 관심 있기 때문에 모여요. 그럼 서로 얘기할 때는 서로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차도 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의를 내리고 구분한다는 게 큰 나이가 아니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 청년들 만날 때 진짜 이 친구들이 필요한 관심사에 따라서 따로 쪼개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짓자면 내가 만약에 요리 아까 맛집 나왔잖아요. 밥 먹는 거 맛집 가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끼리 모아주면 나이 차 구분 없어요.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청년들끼리 모여놔요. 그러면은 같이 가서 그 안에 소통하고 청년들끼리 뭐 갭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 구분하자면 이 각자의 니드들을 맞춰가지고 청년들이 따로따로 모아주면 지금 청년들이 훨씬 더 에너지도 나올 것 같고 소통도 잘 될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아주 건설적인 얘기들이 그 안에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 믿는 친구들이 모아놓으면 그런 것만 하지 않잖아요. 신앙 얘기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먼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양육은 이렇게 해야 돼, 막 이걸 이전에 먼저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것들, 이 친구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주고 다가가는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다음적인 신앙적인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뒤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합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굳이 나이로 쪼개고 그렇게 묶어진 청년들의 사이에서 관심사별로 묶어서 동아리 활동이나 뭐 소그룹 활동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노라면은 이제는 그 나이에 의한 구분이 아닌 관심사로 묶어주면 그 관심사에 묶인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20대부터 50대까지 하더라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읽어도 될까요? 이건 또 요걸 다른 사역 현장을 둘러보면서 비슷한 공감을 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좀 가까운 여기 성수동에 있는 뭐 교회 네네. 이름을 좀 이야기해도 괜찮나요? 네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공동체의 경우에는 그 통상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구역 모임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것을 이제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 하우스의 개념이 방금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느낌이에요. 내가 책 읽는 모임을 좀 선호한다라고 하면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삶으로 좀 봉사에 엿보여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청년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주중에 한 차례씩 모여요. 영화를 보고 혹은 뭐 만화책을 보고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그럼 그런 모임이 따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기에 적합한 비슷한 형태의 그룹이 지어졌을 때 훨씬 그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좀 엿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나이 세대로 조금 더 올려보면 어떤 모습들이 좀 엿보이느냐. 예전에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하면 아주 어린 갓난 아이기부터 아주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까지 몇 가정이 같이 한 공간에 모여서 어느 동네의 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식사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 나누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다 끝나요. 그럼 장로님이 기도하고 끝나는 모임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조금씩 변모해가는 과정이 아이를 키우는, 아이 양육하는 아이 나이대 별로 모입니다. 그러면 미취학 아동 부모들이 같이 모이고 취학 아동 부모들이 같이 모이고 중학생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같이 모이고 이게 구역 모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전 세대가 같이 모인 구역 예배보다 훨씬 더 대화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는 거죠. 아무리 50대 안수 집사님하고 20대 좀 일찍 결혼한 청년이 만나더라도 자녀의 나이가 같으면 대화가 통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던 대화의 흐름인데 아무리 성인의 나이가 달라도 양육하고 있는 아이의 나이가 같으면 대화가 통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대부터 40대, 50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가 조금씩 변형을 해가면서 새로운 구역, 새로운 세대를 사역에 접목해가는 방향성이 좀 엿보이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을 함께 묶어서 드려야 될 타이밍 같습니다. 공통 질문 시간이 약 10여 분 남았는데 지금 두 분 하는 이야기와는 또 연관되는 부분 같아요.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현장에서 청년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통 질문 세 번째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청년들이 예배, 그러니까 좀 공적인 예배는 참석하는데 소그룹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이 부분은 김효석 목사님과 최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예배 나오든 청년부만의 예배 나오든 예배는 나오는데 소그룹 활동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사역자들의 좀 안타까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 목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을 저는 받고 이 질문이 조금 저에게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배에만 참석하고 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질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에만 참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이유를 알아서 왜 소그룹으로 가야 되는지 꼭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안 되니까 이제 소그룹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만 참석한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 저는 청년들 할 때 늘 이야기할 때 야 예배라도 와서 너무 고맙다.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소그룹 하지 마라. 오전에 교사했으면 그거 하고 5시까지 어떻게 하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소그룹 리더들 안 온다고 막 연락해가지고 뭐 다시는 지옥 갈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괜찮다. 계속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이들이 소그룹을 참여하느냐? 이제 그 필요성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놀라운 사실은 요즘 청년들인지 원래 청년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난주였거든요. 한 개 부서가 저희 속초 수양관으로 MT를 갔어요. 그런데 막 그 리더십들이 너무 기뻐해요. 왜냐 했더니 새 가족들이 지난주에 온 애가 여기 왔대요. 회비도 내고 그 멀리 오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물어보면 이제 이 공동체를 오기로 탐색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예배만 드리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좀 여유롭게 보면서 대신에 그 예배라는 그 예배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 잘 올 수 있도록 목회자나 교회는 관심을 가지면서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 소그룹 활동은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정말 갈 수 있고 가는 게 불편하지 않도록 늘 기회를 열어주고 계기를 제공해주면 이 질문은 제가 대답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15년 청년 사역의 또 사역의 그 노하우와 또 깊이가 느껴집니다. 기다리자는 거고 과정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갈 만한 거리가 있으면 찾아갈 것이다. 반드시 가게 돼 있고, 억지로 가가지고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소통 아니고 일방이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이 저는 일방적일 수 있겠다. 오해가 네. 되면.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박교훈 목사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1년 못 된 14년 됐습니다. 네, 청년사 14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교역자로서의 그 가치는, 사실 목사님께서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고 네, 구도자의 관점에서 설명하셨다면, 저는 좀 호스트가 돼서 교회와 교역자의 역할을 좀 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늘 저도 교역자로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쳐 왔고, 교회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사실 그 때 아닌 담임 목사님의 반대파가 돼서 청년들의 부흥과 회복과 청년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의 표현을 지금 좀 하고 싶은데,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 구조가 청년들이 공동체에 머물 수 있게 만들어 주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가령 예산이나 재정들을 청년들을 위해 쓰는 것에 많이 인색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 있죠.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 청년들에게 예산을 많이 쓰는 데에 불편하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허브 공동체 교회예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직장이 혹은 대학 대학원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편안하게 이제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공동체죠. 네. 남의 자식들 누리게 왜 우리 교회 돈을 써? 라고 생각하는 장로님들이 지금도 계세요. 이건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표현들인데,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과 재정과 열정을 쓰는 일에 여전히 소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청년 교회라는 개념도 사실 너무 속상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청년 교회여야 되는데 특정한 건강한 혹은 특정한 이 사역에 치중을 하는 교회가 청년 교회가 돼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작금의 청년 사역의 현실을 보면 맞지 않는 표현을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교역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역자는 프리처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니까 그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라는 걸 인식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 청년들은 말씀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청년 사역자들의 대부분의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부흥하기 위한 사역. 도구가 어떤 그 도구로 내 사역을 쓰고 싶은 방법론. 그래서 자료를 원하고 좋은 강사를 원하고 엄청나게 그 잘 꾸며놓은 프로그램 원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청년 교역자가 소진하고 진액을 쏘는 일은 사실 등한시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교회와 교역자가 어쩌면 공동체로 청년들이 들어오고 회복하는 데에 방해 아닌 방해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드리니까 저도 졸업생 중에 청년 사역을
학생이 있었는데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는 자기가 하루 3끼 밥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만은 이제 대학부를 맞는데 대학생들이 커피도 스타벅스 가서 마셔야 되고 또 밥도 웬만한 건 또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끼를 먹는 날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3끼는 아예 꿈도 못 꾸었고, 그래서 교회에 요청했더니만 그게 사역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계속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는 결국 청년 사역을 그만두고 그냥 공부를 계속 하겠다고 돌아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호규 목사님 말씀하신 청년부에 대한 고민은 청년 사역자의 고민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공통 질문을 잠깐 좀 제껴두고 우리 방청석에서 올라온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제 눈에 들어온 질문, 이 시절에 교회 조직 문화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좀 투박한 표현이기도 하고 어려운 말 같기도 한데, 교회 조직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물론 이것도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부, 우리가 청년이라고 규정하는 그들을 위해서 교회 조직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까? 우리 최 기자님은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나머지 세 분들은 각각의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좀 핵심적인 키워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조직에 있어서도 인식들이 많이 변화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데요. 특히 이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엿보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청빙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청년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말은 이 공동체 가운데 청년 세대의 성도들의 필요와 신앙적인 욕구들을 어느 정도 잘 귀담아 듣고 사역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목회자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느껴진다라는 지점이었고, 저는 구조적으로 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이제 인식적인데, 제가 오병훈 목사님하고 박형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깊이 공감이 됐어요. 아까 그 예배에만 참석하지만 셀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어떤 것을 좀 보여주냐면, 꽤 오랜 기간 동안 SBN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전 청년들이 기독교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진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지만, 심지어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함은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가거든요. 그걸 계속 스캔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은 뭘까? 내가 멘탈이 약하다는 건 인정. 근데 내 멘탈이 약한 것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매개체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스캔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설교 말씀이다 라고 꽂힌 친구는 예배에 잘 집중을 하는 것이고, 셀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 나가는 과정이 나를 영적으로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여기는 친구는 셀 모임으로 연장이 되죠. 저는 그 아까 보여드린 유튜브 검색어 봤잖아요. 거기에 예능 프로그램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청년사역 전문가들 5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시각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한테 제일 인사이트를 줬던 거는, 예능 관련된 프로그램 키워드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많이 떴다고 해서 이 다 응답자들은 청년 크리스천이니까 이 친구의 신앙 척도가 과연 얕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느슨한 SBNR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백지영의 고백을 듣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청년 세대들은 그 프로그램보다 십자가와 복음이 전면으로 내세워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나 유퀴즈나 이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물론 크리스천이 나오기도 하지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 사람이 전달해주는 이야기의 서사 속에서 크리스티니티가 느껴진다면 그 안에서 은혜를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인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콘텐츠, 유튜브에 대한 영향력이 이만큼 강화됐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기독교가, 교회가, 크리스티니티가 반영된 콘텐츠를 보여줄 때에는 너무 전통적인 방식만 고수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아직까지는 좀 팽배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시대가 추구하는 청년들에게 더 맞아떨어지는 감성의 콘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나는 내가 어제 본 새롭게 하소서의 백지영 콘텐츠를 보고 교회 안 다니는 내 또래 친구 청년한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보다 유퀴즈를 보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친구한테 전달했을 때 훨씬 더 다음 주에 교회 가자고 하기에 용이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일종의 소비자 입장에서 목회 콘텐츠도 좀 제공돼야 된다, 공급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구조와 입장이시겠죠. 함께 인식도 같이 변화가 되어야만 구조의 변화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떠십니까? 조직 교회도 섬기시고 지금 또 청년 공간 이음도 따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직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조직 교회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한편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양쪽으로. 왜냐하면 청년들이 와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얘들 청년 때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저 모태 신앙이 아니고요. 제가 24살에 처음 교회를 나와서 청년부 생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그래서 교회를 가면 이미 다른 문화잖아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좀 잘하는 청년들은 뭐 주일학교 섬기고 또 뭐 섬기고 하면서 나중에 청년 예배를 와요. 지친 상태에서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고 새로운 친구들이 그런 어떤 예배 형식이나 모습에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방해된다 그러면 과연 이 어떤 예배 어떤 틀이나 이런 순서들이 꼭 필요할까? 이게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 순서는 또 누가 만들었나? 종치면 일어나야 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예배 순서들이 필요하지만 지금 세대 청년들에게 만약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되고 이 친구들이 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교회 안으로 좀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없애셨으면 좀 없애고 하는 것도 좀 공격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들은 제가 늘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촘촘한 조직 교회에서 살들 하고 계시는데 좀 간단하게 이건 좀 조직 교회 또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좀 먼저 말씀하시죠. 그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먼저 궁금하고요. 이 네. 조직 문화가 교역자의 조직 문화인지 아니면 청년부 교역자로서 임원들이나 혹은 청년들 안에서의 조직 문화인지 아니면 전체 교회가 갖고 있는 조직 문화의 변화인지가 좀 애매해서 그거는 목사님 해석의 몫입니다. 네, 제가 해석하자면 저는 첫 번째를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일화가 아마 저는 맞을 것 같아요. 한쪽 부모의 훈육 방식을 이야기한 어떤 감독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럼 반대편에 있는 부모의 훈육 방식이 잘못된 거냐?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 조직 문화를 빨리 캐치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3일교회는 정말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설교도 너무 탁월하시지만 그 교육자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차가 3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어도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너무 힘든데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미리 휴가를 신청해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이 있는 대신 자유를 주는 대신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도사님을 그게 악용할 수 있고 어떤 목사님은 그걸 선용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안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설교를 논하거나 교육자 업무 분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마음을 가지고 교육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전에 교회에 비해서 너무 느슨하다. 내가 나를 진장시키지 않으면 내가 이러다가 청년 사역자로서 도태되는 거 아닌가라는 긴장감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더 여유로운 곳에서부터 왔는데 와, 이 교회는 정말 빡빡하다. 조직 문화가 너무 군대 같아 라고 하면 또 사역적으로 업무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공동체나 그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가 늘 있습니다. 행정 목사나 혹은 담임 목사님의 체계에서. 그러면 나는 내가 MG여서 내가 뭐 E여서 I여서 P여서 J여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분위기에 맞도록 센스 있게
잘 적응해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육자로서 지킬 부분들은 지켜가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요 첫 번째의 해석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쾌한 한 분은 또 모호한 알아서 살펴라. 네가 어디 있는지 그 분위기를 잘 살펴라는 뜻으로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사역 잘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 목사님. 저는 이번에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인식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받는 목회자들끼리는,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끼리는 좀 더 그 조직 문화에 조금 더 열심과 정성과 전통을 존중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저는 그 기준이거든요. 우리 조직 문화를 교인들이 들어도 이해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 조직 문화가, 연차 문화가 교인들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끼리 그러고 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욕먹을 각오도 돼 있고 약간 그런 성격이라서 바꿔 오는 부분도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제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누구 앞에 내놔도 떳떳한 문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자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제가 교구할 때는 이제 권사님들하고 여전도의 문화는 또 다르잖아요. 네. 여전도에는 또 철저하게 언니들부터 착착착 해줘야지 다 편합니다. 그리고 그게 적응된 젊은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40대 50대들이. 그러면 이제 청년들한테 이해가 되는 문화로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구 목사로서 저희 교구의 전도사님하고 대할 때는 제가 짐을 들면 좀 부담스러워서 짐을 대신 들어줄 때에 편하게 맡깁니다. 근데 청년부 목사로서 청년부 부교역자들이랑 같이 가는데 나는 빈손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 가득 들고 있다? 교구에서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면 되는데, 청년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나눠 드는 거죠. 굳이 스타벅스 커피 8잔이면 4잔 두 손에 들을 수 있지만 제가 4개 들고 저희가 4개 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가 봐도,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거창한데, 하나님 앞에서 문제 없는 문화인데 우린 또 사람들하고 지내니까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그들이 납득할 만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특수성도 그렇죠. 고려해야 되지만 네. 보편 타당한 어떤 그렇죠. 기준들은 있어야겠다. 교회마다도 또 문화가 다 다르고요. 네. 부서마다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두 분 목사님의 생각은 그 공동체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야, 여러분 같은 편이니까. 저쪽하고 좀 다른 약간 자, 느낌이. 이 시간에는 3040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0초 질문에 40초 답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을 제작해서 가령 오병호 목사님, 최 기자님, 제 질문 이렇고 답은 40초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잠깐 이제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라는 표정을 보인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도 있습니다만 먼저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교의 신학대학원 1학년 지금 재학 중인 장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사역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청년부에서 활동들을 좀 했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청년이 과연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청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청소년이 가장 그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청년들이. 왜냐하면 권사님들이나 기존에 있는 교회 문화가 사실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떠나가는 결정적 이유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설교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두 축에 있어서 청년들이 상처를 받고 많이 떠나갔던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청년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청년들의 입장으로서 때로는 교회에 요구하는 어떤 문화들이
이제 더 교회의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 때로는 단순히 우리의 불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역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청년들의 조직들을 바꿔줘야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문화들을 유지해야겠다. 이런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이게 목사님을 지정해서 네,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누구나도. 네. 그러면 오병훈 목사님께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1학년이시죠. 저도 같은 계열이니까 답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딱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하하는 원칙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다 피합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 2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는 마음으로 한 명이 상처받을 일이면 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 다음에 3번째, 사도 바울처럼 내가 먼저 목숨 걸고 하고 있는가 점검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면 이 2가지가 위배되지 않는다면 1, 2번 원칙이 그럼 난 한다. 이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을 알면서도 뭔가 한다 했을 때는 99%가 목회자나 교회를 위한 일이지 그 사람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목회자가 중간에서 이제 양쪽 의견이 다를 때 껴가지고 얻어맞고 고생하는 거는 뭐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한번 버텨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답이 됐을까요? 네,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잠깐 네, 부연을 하자면 전도사님이시죠. 네네.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제가 놀란 부분이 뭐냐면 제가 가나안 청년들 기획 취재를 한참 할 때 90여 명의 가나안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2,000명짜리 설문조사에서 나온 통계 오류를 발견했어요. 대부분 전도사님, 강도사님, 대학부를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통계 자료의 오류를 그대로 믿고 사역에 접목하고 계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왜 청년부, 대학부 떠났을까요? 라는 질문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세대 차이가 좀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10명 중에 8명이 넘었어요. 근데 가나안 청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신앙적 점권, 젊은 신앙적인 꼰대들로 인해서 점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높았어요. 비율상으로. 내가 50대 권사님, 장로님하고 세대 차이, 신앙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부딪힘, 내가 이건 퉁칠 수 있어. 세대 차이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란 권사님, 장로님 아들, 내 친구, 대학부 동기, 얘랑 대화하고 있는데 김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다음 주에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다고 교회에서 낙인 찍힌 것처럼 신앙적인 공동체에서 튕겨져 나간 이탈자처럼 생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청년들이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면서 자기에게 훨씬 더 신앙적으로 결이 맞는 공동체를 찾아 나서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지점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 꽤 많이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 소식들을 좀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생각할 틈에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거 전달받은 거 하나 아무나 답하십시오. 감이 오신 분들, 하늘로부터 뭔가 계시가 오신 분들이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찐한 경험이 있는 분이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자와, 이 질문도 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역자와 청년의 사적인 만남 슬래시 또는 사귐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제가 있고 또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자가 자기의 어떤 그 배우자로 딱 정하고서 또 그 과정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남자 사역자가 여성 청년을 따로 만나는 것, 이 2가지가 이 한 문장 안에 같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결혼하신 분? 네,
좀 민감한 문제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제가 나이 얘기해도 되죠? 뭐 네. 네, 제가 아직 청년이시니까. 네, 아직 제가 이제 나이가 한 81년생이거든요. 44인가. 하여튼 나이도 이제 가물가물한데요. 제가 이제 사역은 32살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31살, 2살부터 한 것 같은데 철칙이 뭐냐면 가족은 안 건드린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안 만난다. 이거 이제 이런 거를 항상 마음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20대 때 전도사님 중에 보통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사역자를 떠나서 보통은 이 여성의 어떤 외모가 제일 우선순위로 아마 제일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뭐 신앙도 좋고 예쁘고 이러면은 네, 죄송합니다. 네. 좋잖아요. 그래서 또 만나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하시는 분들 내가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제가 듣지는 못했거든요. 이렇게 뭐 너무 잘 살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은데 그래도 뭐 어려운 얘기들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한 입장에서는 뭐냐면 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내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던데 외모를 먼저 보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편한가? 아니 예뻐요 근데 이거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예뻐요 예쁜데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쁜데 네, 짧게 답해 주시죠. 예쁜데 수습이 참 안 되는데 진짜 예뻐요 예쁜데 이 사람 정말 나하고 이렇게 잘 소통이 잘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혼을 좀 늦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매를 생각하고 만날 때는 나중에 나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적으로 내하고 잘 맞나 안 맞나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것 같고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여자 청년들 난 만날 때 많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사적으로는 만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공간으로 오라고 합니다. 예, 오라고 해서 왜냐하면 저희 있는 공간에는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뭐 따로 제가 개인적인 방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픈된 공간에서 거기서 다 만나고 얘기하고 다 해요. 제 철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이런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그건 개인의 아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철칙이. 그래서 여성분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배우자도 좀 구분은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외적인 부분들을 먼저 가지고 만나지 말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1번. 왜냐하면 저 말고도 주변의 남자 청년들 특별히 외모 보고 갔다가 제가 이거 낭패 보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지금 수습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아니 진짜. 자.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외모가 1번이지 뭐. 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래서 구분을 일단은 개인적으로 내가 기준을 잘 세워놓고 사람을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고 대하는 게 그래서 결론을 빨리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나름대로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영락교회 3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 구분해서 하시죠. 우리 박 목사님께서 네. 교역자가 그 교회 공동체에 여자 청년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또 따로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오 목사님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를 위해서든 뭐 사역을 위해서든 목회자가 여자 청년을 또는 반대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여성 사역자가 남자 청년을 혹시 오해 소지나 또 별도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그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렇게 나눠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질문하신 분의 그 마음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뭔가 컨텍스트가 있겠다. 아, 네, 생각이 그렇겠죠. 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난 케이스여서 추천합니다. 아, 네. 네, 저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총각 사역자는 저 인턴십이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송구합니다. 파트 전도사 되기 위해선 너 결혼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역자가 이미 교제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과 양다리를 이제 걸치게 됐고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결혼을 빨리 시키거나 결혼한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교회를 너무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 목회를 배우고 싶어서 당장 여자가 없어서 이제 찾았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찾아서 저 자매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 교역자한테 말씀을 드렸죠. 나 빨리 결혼을 해야 이 교회에서 안 쫓겨난다. 그래서 좀 다리를 놔달라. 번호만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3개월 반 정도 연애하고 4개월째 결혼을 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이 주제가. 그러고 나서 사실 뭐 제 아내와 지금까지 14년 아이를 셋 낳고 살면서 한 번도 이제 싸운 적이 없거든요. 다툰 적이 없는데 그걸 보면 전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제가 결혼 예배학교나 데이트 학교를 통해서 강의할 때면 뭐 이야기가 세나가 죄송합니다만 결혼의 사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사람과 결혼을 했어야만 했던 사명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건강한 만남이라면 즉 교역자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청년부 교역자나 담당 교역자의 승인 아래에서 한다면 저는 당연히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 교회 밖에서 사역자들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교역자들이 연애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매들은 마음에 드는 형제를 찾는다 치면 크리스천 데이트 아니면 교역자예요. 이 정도로 정말 형제 고갈 현상이 있는데 남자를 소개시켜주면 교역자야 라고 하면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못 먹어도 고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좀 묻겠습니다. 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지금 흐름이 안 좋아서 제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우리 목사님처럼 교회의 그 청년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청년부에 있는 자매님하고 이제 지금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찬양 대회 사회를 보라고 했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거를 뭐 1대1로 만나지 마라. 되게 중요한 원칙인데 거기서 안 만나면 어디서 만납니까? 딴 데서 만나잖아요. 교역자 성문제 좀 이런 거 이야기 되는 거죠. 19세 이런 거 아니죠. 예. 막는다고 막을 수가 있는 거면 다 막았겠죠. 저는 그거를 알고 워낙에 그 이야기 하니까 막 속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를 막는다고 단둘이 만나지 마라. 뭐 전화 연결 1대1로 하지 마라. 또 뭐 밤 9시 이후는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아침 일찍부터 만나고 차에서 만나고 주차장에서 만나고 그 자기 목사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공간으로 오픈돼 있으니까 와도 오픈돼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만나고 교회 식당인데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만나서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 따라오는 아픔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고 관심을 가지면 마치 신천지 잡으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 더 분란이 되고 의심이 되는 것처럼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기준과 건강성을 가지고 막아야지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니까 보는 거 조심하고 이런 거 조심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제도 책임감으로 저는 이거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지금 싱글 2분 이번에 2분 새로 뽑혔거든요. 나머지 2분은 결혼하셨고 2분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발의 총알을 주겠다. 한 발의 총알을 주겠다. 네. 야 진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딱 고백해서 사귀면 그 해의 사임. 고백해서 차여도 그 해의 사임. 그 정도 마음이 있으면 해라. 네. 저도 근데 그녀를 만나고 그해 사임했거든요. 왜냐면 공동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제 아내는 너무 이쁘고. 예. 잠깐 저 할 얘기 모임이 참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없죠. 죄송합니다. 아니 저 다른 분의 불행을 제 행복으로 가져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 왔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가 저한테 필요했고. 예, 지금 아들 데리고 둘이 치과 갔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데 너무 예뻐서 다른 청년들이 막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 본질은 교회 공동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역자는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명한 기준이 있군요. 한 발의 총알. 이 주제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네. 승자는 패자만 남았. 뭐 디펜스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했거든요. 운명적인 그러니까 예뻐서 그랬습니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그 시간이 이제 쉬는 시간 3분이 남았거든요. 3분을 미리 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분인데 37분에 여러분 입장하셔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리고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역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분 동안 쉬시고 20분 뒤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참여하신 분들도 잠깐 볼일 보시고 20분 뒤에 유튜브 채널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쉬겠습니다.